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 서대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특집 방송이고요. 2부는 서대문구에 출마하시는 모든 예비 후보들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고요. 뭐 어느 분을 모셨는지 화면 라디오는 모르시죠. 하지만 저희가 라디오 모르시면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누가 나오실지. 그죠? 원래 왜냐면 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1부 끝나고 2부 사이에 나온 노래들을 이렇게 노래로 힌트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추할 수 있도록. 예, 유추할 수 있도록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정말 대놓고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철 후보를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대문 의뢰 출마를 준비 중이고요. 이게 양력을 좀 소개해드리면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 전, 그리고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었고요. 현재는 의사협회 상임위원, 상임이사. 네, 네. 어떻게 좀 이렇게 출마 관련된 거 좀 준비하시고 또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이제 그 지난 연말부터 지역에 아주 좀 더 왕성하게 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신년 할애라든가 또 인사, 해돋이 행사 이런 네. 행사들, 그리고 또 연초에 이제 사실 선거법상 2월부터는 직능 단체들이 그 원래 모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하더라도 그쵸. 외부에서 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능 단체 중심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를 이렇게 결심을 조금 이렇게 언제 결심하시고 좀 어떻게 네, 하게 된 이제 과정도. 사실은 그 지속적으로 이제 총선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결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을 설득하는 문제도 남아 있고, 또 뭐 사실 총선이라는 게 그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습니다. 조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예산상 재정 상황도 준비해야 되고 해서 했는데, 작년 12월 중순경에 이제 출마를 굳혔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가족들을 설득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 또 같이 온 일행도 또 뭐 이렇게 저희 작은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사모님 좀 닮은 그러셨어요. 들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보이지도 않고 뭐 들리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굉장히 젊은 청년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길래 이게 보통 이게 이쪽에서 저렇게 젊은 청년을 보기가 쉽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제가 그런데 이제 궁금했었는데. 재밌는 게 예. 이제 제가 아들이랑 같이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마웠던 게 뭐냐면 아들의 한마디 워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지금 20대 후반인데 대학까지 졸업하고 지금 이제 동안이네. 네, 이제 공시, 흔히 말하는 공시를 준비 중인데 예. 그동안 아빠를 위해서 본인이 해준 게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아빠가 이렇게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데 해준 게 많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아빠를 위해서 시간을, 자기 본인도 정말 중요한 시간이긴 하지만 시간을 내겠다고 해서 지금 사실 도움을 받고 있는데 많이 든든합니다. 네, 네. 이력에서 조금만 더 여쭤보면은 그 시의회 의원을 하시고 현재는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예요. 이건 어떻게 관계가? 네, 이제 그 의사는 아니신 거죠? 네, 은하의사는 아닙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이 남북가자동에서 서울 시의원을 했던 기억이 제 인생에서는 엄청 소중하고 그 뭐라고 할까, 행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010년까지였죠. 그때 이제 아마 제 나이가 37살, 오. 36살에 시작을 해가지고 40살 때까지 했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저는 이제 시의원이라는 자리를 한 번도 이렇게 뭐 좀 바보스러웠던 느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일을 했잖아요. 중앙당이나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지방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 의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너무 낮게 보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약간 이제 그거에 대한 반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였다. 그래서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그 시간만큼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물론 최선을 하고 계시지만, 근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때 지금 같이 왔던 저의 이제 아들들이 초등학교 중학생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남대문 그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그 도시락을 들고
삼성 아파트에 저기 삼성 2차죠. 연가초등학교 앞에 있는 곳에 그 도시락을 기다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1차 삼성 1차에 그 노인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들고 아이들 손을 잡고 가서 사실은 이제 그분들은 우리가 알아보는 게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달만 해주고 나오거든요. 문을 열어서 전달해드리고 이제 거기에 있던 그 저기 도시락 이제 배달 주머니를 가지고 오는 건데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고 가장 행복했던 시기여서 서울시 의정활동에 대한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편하게 네, 하십시오. 좀 편하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뭐냐면 지방 의회가 너무 중앙 정치에 그렇게 바람이 휩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의원들 108석 중에 100석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재선 도전할 때는 똑같이 그런 바람이 불면 저는 대선에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는 인식을 가지고 4년 정도를 정말 어마무시하게 저는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네에 있는 그 뭐 산악회 행사들 다 다니면서 이제 힘껏 애를 썼거든요. 그래도 뭐 바람이 불고 또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 부분이 좀 중간 평가 성격을 띠다 보니까 약 1000여 표 정도로 낙선을 해서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주어졌던 4년 동안을 정말 밤낮 없이 다녔던 기억들 그리고 봉사하고 일할 수 있었고 꿈꿀 수 있었던 서대문 이 남북가조동 지역이 저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기도 하고 저에게 많은 기회를 준 공간이기도 합니다. 짧게 네.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당내 상대 이제 경선 후보가 네. 있으신데 그분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네. 중앙당의 뭐 지방자치위원장인가 네, 뭐 이러신 네. 것 같은데 기초의원하고 광역의원 통합 뭐 이렇게 주장하셨던 것 같아요. 정주범 네. 전 정무부시장이라고 네, 꼭 네, 집어넣기는 뭐 못합니다. 네, 굳이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예, 되는데 예, 예. 어쨌든 그런 네.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같은 2006년에 아, 시험도 같이 네. 하셨던 분이긴 한데 저는 그 일단은 의회제도하고 행정제도가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회제도만 통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 기왕에 손을 볼 거라고 하면 지금 3단계 체제로 되어 있는 중앙, 그다음에 광역, 기초단체를 그 예를 들자면 두 단계로 줄일 필요성이 있다. 과거에 이제 우리 행정행위 자체가 문서로 이루어질 때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수직적 구조가 중요할 때는 그렇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뭐 그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행정 단계를 두 단계로 축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의회도 두 단계로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는 의회와 집행부가 기관 대립형 구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의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정부의 비대칭적 구조에 있어요. 우리 뭐 차 의원님도 해보셔서 잘 알겠지만 행정부가 하는 것들이 정보가 의원들에게 전달되기까지는 뭐 업무 보고까지 한 달 내지 두 달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원들도 저는 담당 국장이 계획을 입안하는 시기에 거의 동시간에 물론 뭐 그게 나가면 뭐 누구에게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행정행위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거의 동시에 기획하고 진행하고 집행하는 단계로 가야지만 우리 의회 구조가 살 수 있다. 그리고 바람직한 의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의원들이 이제 정보에 대한 그 빈곤 때문에 뭐 최근 5년치, 최근 10년치 자료를 달라고 하거든요. 집행부에.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그걸 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공무원들이 자료를 줄 때 에디팅을 해서 주거나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주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뭐 5년치, 10년치 추이를 봐야 되고 네, 추이를 봐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또 음. 의원은 의원대로 다른 좋은 일들, 주민들을 만나서 다른 현안들을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는 측면이 있어서 정보가 좀 신속하고 대칭적으로 흘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아까 네. 의사협회 상임위가 어떻게 되게 된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셨구나. 빼먹었어요. 네, 네, 네. 이런 질문 또 안 까먹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는 의사는 아닌데요. 의사협회는 그 전문가? 비전문가 물론 변호사 2명과 국회 보좌관 출신 2명이 이제 그 이제 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하는 일들은
지금 보건 의료 정책을 기획을 하고 입법화 과정에서 이제 좀 더 나은 법안들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하려고 하는 뭐 만들려고 개정하는 법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어떤 그런 법률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고 네. 비전문가라고 하지만 그 국회 쪽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두 분은 이제 뭐 의회와의 관계 혹은 네. 의회에 뭐 만들어내는 정책이나 법률 이런 거에 대해서의 어떤 징검다리 역할 뭐 이런 네. 것들 조종자 역할 이런 걸 일단은 한다는 이제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법안들은 출발할 때는 각자 다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출발을 하잖아요. 뭐 간호법이 됐든 공공의대법이 됐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범을 하는데 또 의료 현실과 당사자인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 안에 조정을 하고 또 지금 당장은 이 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어느 순간에는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약간의 기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정과 기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면은 네.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는 이제 의사 수를 늘리겠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심지어 엄청 많이 늘겠다고. 아직 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지만 네. 뭐 의사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발을 한다거나 뭐 수가 조정을 얘기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야기들을 네. 하고 있는데 만약 이제 당선되시면은 정부와 의사협회의 가장 이제 직접적인 조율자가 되실 건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네, 취하실 네. 건지. 그 이제 뭐 300명설, 500명설, 700명설, 또 1000명설, 또 2000명설 뭐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의사협회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저희가 의료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싸고 접근성이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설적으로 뭐냐면 의료의 공급이 많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니즈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를 한번 만나려고 하면은 저거 최소 1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인데 저희는 물론 거기는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운동과 함께 건강을 책임지는 건데 저희는 이제 워낙 또 접근성도 좋고 또 저희가 전 국민 개보험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도 좀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또 더 과잉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강이 의사들 없이 건강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차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의사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마냥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마냥 적다고 이제 그 능사는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여론들이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도 모든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의대를 가는 현상은 막아야겠다. 왜냐하면 국가가 저는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 공동체를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공대도 가고 그쵸. 수학하는 사람도 있고 물리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사를 하게 되면 일단 70까지 평생 직장 보장되고 돈 많이 버니까 다 그리 가거든요. 그런데 70 이후에도 하실 수 있어요. 70 위에도 뭐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재가 블랙홀처럼 공대를 가는 현상은 아니 의대를 가는 현상은 막아야겠다. 의대수 정원이 그게 단초가 되거나 빌미가 되면 안 되겠다는 기본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그러면은 늘리는 거 약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니,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늘려야 된다고 하는 전제에 동의합니다. 네. 근데 생각해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작년 이제 벌써 2024년도 대학 입시에서도 사실은 공대 이쪽이 다 네. 의대 가려고 다 안 갔다라는 뉴스를 봤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같이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거라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네. 또 외국의 경우에는 이 의사 정원을 늘리거나 줄일 때 굉장히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 국민의 호주머니 상황과 그렇죠. 국가의 네. 재정과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 선진국 뭐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 의사 수만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우리처럼 뭐 누가 3,000명 했으니까 3,000명 하고 뭐 2,000명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의사 정원 수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뭐 이렇게 뭐 좌우를 떠나서 뭔가 이게 정책이 나올 때는 네. 많은 토론과 공론장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너무 약간 이렇게 정책을 툭툭 던지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어쨌든 저는 이제 옛날 사법시험 폐지하고 로스쿨 갈 때도 그랬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집단이 자기 이제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는 것에 너무 이렇게 좀 불안해하시는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제 뭐 이런 방향에 의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제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의견을 듣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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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의사협회 얘기까지는 했고요. 네. 저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다른 후보들 이렇게 관련해서도 계시잖아요. 네. 약간 좀 느낌이 다르시기는 해요. 느낌이 네, 좀 다른 후보들에 대한 평가나 뭐 이렇게 국민의힘 서대문 을은 세 분. 네, 네, 현재까지는 세 분인데요. 뭐 자기 강점, 뭐 약간 뭐 네, 아니, 후보님의 강점이나 뭐 다른 분들의 저의 평가, 뭐. 강점은 상대 후보들에 비해서 일단 젊다. 젊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시면서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공천 룰이 좀 나왔는데 예를 들자면 정치 신인의 경우에 59세 이하 그리고 처음 총선에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양자 대결인 경우에는 7%의 가산점을 준다는 거예요. 삼자 대결은 4.4%. 그 말은 뭐냐면 나이가 젊고 총선에 처음 출마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정치 신인들이 도전하기에 좋은 공간을 열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저는 참고로 그 4% 받을 수 있다. 4%든 뭐 둘 명이 되면 7%가 될 수 그렇죠. 있고. 예. 아니 근데 이게 정치 신인의 기준이 네. 여기는 담벼락에다 포스터를 붙였냐 안 붙였냐로 결정되는 건가요? 아 제가 이제 이건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인 게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선에 그렇죠. 어. 예,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기초의원 저처럼 시의원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시운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 경선에 이제 했던 사람들은 정치 신인으로 보지 않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이제 저도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나오진 않았고. 이게 약간 좀 정확하게 이건 안 되어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서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저는 애매하게 왜냐면 또 이동호 후보 같은 경우는 또 그걸 이렇게 다른 당에 있었던 걸 탈당으로 볼 건지 말 건지 약간 이것도 있어서 그 부분도 왜냐면 네. 지금 그분은 이제 일단 지금 59세가 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대상은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저는 탈당했는지 안 했는지는 탈당 정확히 모르. 그러니까 그거 그것도 좀 여쭤보시고 그랬어요. 다른 당에서 저 그걸 몰랐어요. 다른 당에서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알기로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제가 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원래 비례대표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렇죠. 비례대표 명부에는 오르지 않으셨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그분이 자유통일당 사무총장으로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저희는 국민의힘이고 거기는 한국당이었던 것 같은데. 자유통일당입니다. 예, 예. 예, 자유통일당의 예. 사무총장 역할을 하셨죠. 근데 그 예.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당을 당적을 버리셨는지는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좀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의 사무총장을 하려고 하면 일단 그래도 당적을 보유해야겠죠. 네.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어떠신가요,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사무총장이라면 네. 아니 어떠세요? 아니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차피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말씀드리는데 한번 잘 여쭤보실 수 있어요. 탈당이라는 걸로 보면 그분도 그거는 그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탈당했는지 예. 그게 입당했는지 복당했는지를 알지 못한다. 네, 아.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 부분은 이제 서로 당내에서 뭐 토론하거나 이럴 때 서로 뭐 묻고 답하면서 아니, 좀 확인할 필요가 뭐 있는 그거 저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토론회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주관을 주시고 저희는 세 분 모셔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조금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예. 다만 아니 뭐 무슨 근데 제가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저희 그 이제 집권 여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허술하지 않을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것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검토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서류를 낼 때 네. 자기 이전 당적에 대해서 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이걸 냈는데 거짓이 있다. 거짓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공천 배제. 물론입니다. 저희들도 이미 서류 제출할 때는 자기가 당적이 탈당했던 거, 복당했던 거, 입당했던 것들을 전부 적어서 내기 때문에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관위에서는 서류 한 장만 보면 지금 우리가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금방 드러나거나 밝혀진다는 거죠. 다른 후보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평가나 뭐 이런 거 네, 있으면. 그럴까요? 이제 뭐 제가 사실 감히 평가를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좀 그분들보다 내가 어떤 강점인가 네, 이제 정도로. 왜냐하면 젊다는 건 얘기했고 젊다 네. 일단 젊다 그리고 적어도 그 철진한 이념 공세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뭘 주사파 척결이네 뭐 이런 걸 하는데 저는 꼭 빈총 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빈총이다. 필요 없는 총을 쏘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 지금 우리 이제 시대가 AI 시대나 이런 정보화 시대에 오히려
우리 사회를 교란할 수 있는 간첩들을 잡으려면 잡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빈총 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한 분의 경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경쟁자가 뭐 뭐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네, 네.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이제 공천 뭐 관련해서 경선 기준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네, 강남 선거하고 영남권 빼놓고는 네, 그 국민 일반 그 이제 시민들 80% 네, 당원 20%로 됐던 거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저는 좀 일종의 파격이라고 보는데 당 대표 뽑을 땐 100% 당원으로 하겠다고 했던 당에서. 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인지도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 당원 당규에는 당원 여론 50%, 국민 여론 50% 이렇게 그 당규에는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도 공심위에서 공관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50%를 배제하고 전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 과거에 비해서 혁신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다만 이번이 이제 그 당대표 선거를 지나면서 당원들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특히 공직 후보자로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대 8로 하는 건 저는 뭐 물론 3대 7도 있고 6대 4도 있고 5대 5도 있고 2대 8도 있겠지만 2대 8 결정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질문으로 그럼 마무리 질문이 아니라 이 주제에서 네, 예. 다른 후보가 더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전략처럼 이렇게 내려오거나 서대문 내려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저로서는 김수철을 공천해 주라. 그러면 상대 후보를 이긴다. 왜냐하면 젊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그래도 그 정치 활동만 한 게 아니라 지역의 봉사 활동 헌신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저 민주시민교육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민주시민교육도 하고 현재는 한국 현장 영상 해설협회라고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그 사단법인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그 법인이 초대 이사장이 정두원 의원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시의 부시장으로 가 계시는 황인국 네 그분이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잠깐 소개드리면 그 시각 장애인들은 어디 가면 뮤지컬이나 영화를 볼 수 없잖아요. 소리는 들리는데 그럼 옆에서 이제 아바타다. 그럼 아바타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그분도 영화를 볼 수 있고 그분도 뮤지컬을 볼 수 있도록 해설해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기구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정두원 의원님의 그 유지를 좀 받들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 보람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정두원 의원님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그 네. 말씀이죠. 그 개혁신당의 지금 이제 정강정책위원장인가 이준석 네, 이제 어쨌든 전 당 대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네, 호남 출신의 국민의힘 후보가 좀 더 이렇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상품성이 좋다 네.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정두원 의원님도 일종의 뭐 광주에 적을 뒀다 뭐 이게 뭐 설왕설래는 있지만 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이성원 구청장님도 어쨌든 영광 출신의 국민의힘 후보로 2번 당선됐던 것도 네. 있고 보시면 이제 지금 구례 출신이 네, 전라남도 구례군 네,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이 원래 그 도시화 과정에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면 2정거장만 오면 되는 데입니다. 서울역에 이제 우리가 보침 싸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서울역에 내려서 신촌역 지나서 가자역에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호남이나 경상도에서 올라오셨던 분들이 보찜을 풀기에 되게 좋았던 곳이고 거기는 여기가 막 그 당시만 해도 그 논밭이었거든요. 힘든 지역이었죠. 그리고 또 지역이 이제 저기 청계천이나 이런 데에서 수제 나거나 그러면 수재민들 여기 삼성 1차 아파트에 모시기도 하고 했던 그런 지역이 되게 힘든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호남 사람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호남 출신이 다른 지역의 후보보다 경쟁력이 높았던 거고 지금의 인구비는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사회에서 과거에 지금도 국회의원, 구청장은 민주당이고 구청장도 직전까지 민주당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장제식 의원, 정두원 의원 이런 분들이 계속 이 지역의 권력자로 있으면서 호남 출신들이 좀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 빅마우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론 주도층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호남 출신이 좀 기능하기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저도 이제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뭐 그 경선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 김용호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도 저를 지지하는 분이 계시고 역선택을 하시나요? 예, 아니 민주당 후보 중에 네. 문석진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도 김수철 참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선에서 아니 끝나고 나서 본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지금은 짧게 말씀드리면 뉴타운이 오면서 세대 구성이 많이 바뀌어서 사실은 저희 가재울 초등학교가 있어도 거기에는 30, 40대의 그 젊은 유권자들은 지역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역성은 이제 과거에 조금 이제 가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느냐 중요한데 그래도 이런 주도층들이 호남 분들이 많다. 저는 구례 출신으로서 강점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네, 그럼- 정책에 대한 이야기 하신 김에 그러면 네, 이제 네. 시간이 이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네. 지역 현황과 관련된 네. 이야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들고 나오셨어요. 네. 지역 현황 관련된 거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그러셨구나. 관심 있는 어떤 뭐 지역 네, 현황이 어떤 거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 국토교통해양위원회를 가려고 합니다. 국토교통해야. 예, 국토교통.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지금 그 지하철역이 서대문만으로는 홍제역 하나밖에 홍제역도 사실은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불이 같이 쓰고 있어서 서대문 의뢰는 지하철역이 거의 온전히 쓰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증산역도 은평과 같이 쓰고 있고 같이 쓰기 아니라 사실 그 은평 거기는 땅이죠. 따지면 아, 도로 네, 따지면 네. 은평이죠. 그만큼 네. 저희 서대문을이 철도와 관련해서는 소외 지역이다 이런 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획되고 있는 철도와 관련된 일들을 조금 제대로 추진하고 싶어서 국토교통위를 가고 싶은데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중앙선대위에서 사실은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 공약을 입안하고 홍보하고 발표하는데 제가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9일 날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동안 이성은 구청장이 추진했던 경의선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토교통위에 가서 당장 하고 싶은 일은 지금 서부 경전철 사업에서 사실은 저희 서대문 구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뭐냐면 102번 역사거든요. 지금 102번 역사가 원래 명지전문대 여기였던 것 같다가 충암초였던 것 같다가 또 어떻게 되니까 응암초역까지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102번 역사를 반드시 명지전문대역으로 만들겠다. 이게 저의 공약 사업이고요. 사진 한 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의원님 잠깐 들어주시면 저희가 지난 여름에 그 102번 역사가 명지 전문대로 와야 한다고 해서 관련 그 우리 주민분들하고 함께 그 뜨거운 여름날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여기 앞에 있는 게 저고요. 사실은 유동 인구만 보더라도 응암초기 앞에는 50여만인데 여기 명지 전문대는 12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봐더라도 명지 전문대역이 생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게 네. 그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들고 나오시겠어요. 또 관련해서 좀 더 말씀 예, 하세요. 드려야 네. 되는데 이제 명지점 지금 현재 서부 경전철 사업의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교통정책과와 그 다음에 두산 컨소시엄이 실시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금액을 두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뭐 2천억을 두산 컨소시엄에서는 더 해달라, 더 달라.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 올랐다. 자재비 올랐으니 네. 공사비를 2천억 정도 증액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업의 전체 틀이 바뀌거든요. 민자투자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서울시 재정경제 그 위원회도 또 통과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아직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반드시 실시 협약을 지금 중단하고 102번 역사를 명지전문대역으로 만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홍은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은동 쪽 가보면은 강북 횡단선이 빨리 들어와야 하거든요. 강북 횡단선이 이제 회기에서 출발해서 목동까지 가는데 지금 홍은동 지역은 마을버스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교통으로 그렇죠. 많이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강북 횡단선이 조속히 물론 BC는 났습니다만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국토교통위를 가고 싶고요. 또 가면은 하고 싶은 게 지금 인왕 이거 좀 보여주겠습니까? 말이 좀 빨라졌습니다. 천천히 해도 천천히 되나요?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그 서울 서대문구가 지금 만든 조감도인데요. 여러분들 그 다니시는 그 홍은 사거리 유진상과 인왕시장의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그 이제 고층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로 일을 하면서 원래 합정동 균형촉진지구하고 홍제 균형촉진지구가 있었는데 합정동은 잘 개발이 돼서 임영웅 씨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사업이 오 시장 계실 때 2008년도 10년도 때에 최고 45층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근데 문석진 청장님이 오시면서 이제 이게 여기 지역이 해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성원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고 여기가 서부권의 랜드마크로 만들게 되면 지금 서대문 의뢰는 극장도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극장도 하나 만들고 여기에 호텔, 위락시설 그리고 상업시설을 둬서 만들게 되면 서부권의 또 서대문 을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아서 사실은 국토교통 일을 가야지만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세 가지의 그 공약을 들고 국토교통 일을 지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거 있잖아요. 네. 국회에서 일해 보셨으니까 제일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지역구를 둔 초선 의원이 국토 일을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아, 네,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중앙당 사무처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례에서 광주로 가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이제 그 유명한 사례시오. 뭐 누가 있는지 아시죠? 이정현 의원님이나 또 정양석 의원 이런 분들 사례시오 졸업하셨는데요.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제가 험지 출신이잖아요. 근데 험지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족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김영삼 총재 시절에 신한국당 사무처 공채로 입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앙당 사무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앙당의 여러 가지 지금 실무를 하는 친구들이 다들 제 후배들이고 그래서 아마 조금 백 좀 쓰고 힘 좀 쓰면 저 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백을 쓰는 얘기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라 백이라고 해서 그렇긴 한데 정치라는 겁니다. 네네. 의지를 가지고 또 하다 보면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서울시의 초선 의원도 국토교통에 가서 일할 수 있다. 뭐 정해진 게 없는 거잖아요. 뭐 국회법이나 정당법에 서울시 초선 의원이 국토교통이 가지 말란 법이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공약들을 보면 대부분 다 서울시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서울시장도 그렇고 서대문 구청장도 그렇고 둘 다 국민의힘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사업 다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네. 서로 약간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어요. 아,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좀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 네,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이 없어서 저는 그런 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국회의원이 있더라고 하면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서울시도 찾아가고 구청장도 찾아가서 조율할 수 있고 또 정책들을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데 지금 권력 있는 조정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한 가지는 저는 지금 서대문 지역이 골든타임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수위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부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경험과 그다음에 서울시장, 구청장 이 사람들이 같은 당 소속이 되어서 서대문구를 앞으로 2년 동안 천지개벽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김수철을 찍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다음에는 제가 그래서 국토교통위로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대문구의 골든타임 황금기를 만들고 싶다. 웃긴 질문 하나만. 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이 네. 여당일 때는 대통령하고 사진을 걸잖아요. 네.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비대위원장하고도 사진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네. 둘 중에 골라야 된다면은 누구를 하고 찍은 사진을 거시겠습니까? 저는 정치인은 선거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승리해야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을 걸겠습니다. 와, 아니 대통령직 인수위 막 이런. 뭐 그것은 아니요.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과의 사진을 거는 게 저희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임덕은 벌써 왔다는 건 아닌가요? 아니 레임덕은 네 저는 이제 저희가 총선에서 이기고 또 좋은 정책을 만들고 또 사실은 저희가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집권 여당이 힘을 잃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대문구의 황금 시대를 열기 어려우니까 저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이제 슬슬 지어야 될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한 시간 동안 물 좀 먹어도 되나요? 드시면 네, 네. 되십시오. 예, 되게 재미있게 시간을 좀 보냈고요. 자, 뭐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정말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한 1분 정도 하시고요.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는 전문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낙하산처럼 내려온다고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 정치도 해보고 또 중앙당에서 정치 실무를 익혔고 사실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 4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인수위 기획위원 그리고 의사협회 상임이사로서 또 시민사회 단체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 종합 예술인 정치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정치인이고요. 또 상대 후보들에 비해서 젊고 참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지역의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라고 해서 아무도 안 오는데 저는 이 지역에서 30년 전에 터를 잡았고요. 그때 여기 와서 결혼하고 아들 둘 낳고 벌써 큰 아이는 대학교 졸업해서 취직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곳에 뼈를 묻을 각오고요. 제가 감히 서대문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후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서대문을 사랑하고 서대문의 아들이라고 자임해도 아마 어느 분 하나 지나가는 어느 분 하나 제게 네가 왜 서대문의 아들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김수철을 믿고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면 돌풍을 일으켜서 경선에서도 승리하고 총선에서 승리해서 서대문의 꿈과 김수철의 꿈을 이루는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더 정리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제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인지도를 높이고 주민들 많이 만나는 그런 활동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좀 제 사무실하고 여기가 50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주 불러주시고 저는 뭐 로컬이든 뭐 중앙 방송이든 저는 가리지 않고 나가거든요. 제가 이제 MBN, YTN 나가서 패널로도 활동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달려오면서 그때 긴장감으로 왔습니다. 자료도 준비하고 막 왔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좀 편했던 것은 뭐 당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같은 고향이고 또 의정을 활동하셨던 차승현 의원님이 사회를 보시고 하셔서 조금 좀 부담도 덜했고요. 이런 여야 또 불문하고 또 모여서 지역의 현안을 토론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고 하면은 저는 우리 사회나 우리 공동체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주민서대문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기 그 김수철 후보 모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진짜 뭐 선택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쭉쭉쭉 저희가 후보들 모시고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서대문의 황원이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